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봐라. 안녕하세요.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쩡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잘 나가 블랙갱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7 11회 시작하겠습니다. 아플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19년에 나온 책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는 아프지 않을 권리를 넘어 아플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감기처럼 약을 먹고 간단히 나을 수 있는 병도 있지만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 질병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자는 이와 같이 만성질환자를 포함해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삶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질병 자체를 자신의 삶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을 때 우리 사회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아픈 몸도 온전히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픈 몸이 숨거나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틀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바라는 누구나 건강할 권리와 더불어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아플 수 있는 잘 아플 권리가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네, 오늘의 바른 소리는 잘 아플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책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의 내용으로 준비해봤어요. 저자는 우리가 질병의 책임을 개인에게 모두 전가하는 질병의 개인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감기 같은 건 각자의 노력에 따라 금방 낫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질병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만성질환자들을 포함해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분들의 존엄한 삶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어바라 멤버들은 오프닝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개인에게 모든 그런 책임이나 결과나 그러니까 개인에게 모두 전가한다라는 말이 너무 좀 와닿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특히 이제 일을 하는 현장에서는 누군가 되게 아프면 엄청 미안해야 되잖아요. 내 일을, 그러니까 내 아픔보다 내 일을 다른 사람들이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픈데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아프면 조금 그 일이 좀 더뎌지더라도 조금 괜찮은 게 원래 맞지 않나? 아픈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또 사기업이나 이익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곳으로 가면 그 자체가 되게 값으로 매겨지고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났어요. 산재도 기업에서 진짜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이유는 또 그게 돈이랑 또 연결되다 보니까 특히 어쨌든 그 노동자분들이 그 산업재해 현장에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그런 거를 이렇게 책임지고 제대로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안 보이는 거 보면 얼마나 아직도 우리 사회가 생명을 경시하고 그런 것들이 거기까지 좀 생각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지난주에 평등 앞에선 그대에게서 우리 산업체에 나누면서도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몸은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일단 뭔가 정상이라고 규정되고 강제되고 이런 몸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 강제 갇혀 있는 몸을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에 우리는 또 그 생각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매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화가 나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누가 과연 정상이라는 틀 안에 넣어놨고 아플 권리마저도 뺏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이제 지금 이 책에서는 건강조차도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이제 보고 있는 사회에 우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몸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도 다르고 또 그 다른 몸만큼 또 다양한 그만큼의 삶들이 또 있을 텐데요. 막상 우리 이제 사회나 인식, 제도는 너무 한정된 모습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 봤거든요. 그 이런 몸을 찾습니다.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진 같은 타입의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외롭지 않겠구나. 내가 가진 장애, 뭐 질병 이거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겠구나 하고 찾아다니는데 결국은 나와 똑같은 몸을 찾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똑같은 몸은 없고 규정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담긴 영화였었거든요. 갑자기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몸을 찾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보고 싶어졌어요. 네, 그럼 오늘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만큼이나 다양한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를 발견하는 코너.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차별이 있다. 당신은 몰랐을지라도 차별받은 우리가 있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차별 선언.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네, 어바라 시즌 7 11회 오늘의 코너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의 게스트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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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가 벌써 되게 귀에 딱딱 꽂히시는 목소리신데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역곡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시민사회 활동가입니다. 저랑 연결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저도 역곡에 살고 있고 또 40대 여성이고 시민사회 활동가까지. 오늘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그냥 저는 본명 쓰려고 하고요. 이름은 서이슬입니다. 네, 이슬님은 저희랑 인연이 깊죠. 저희 예전에 공개 방송했을 때도 나와주셔서 목소리 들려주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그때 어떤 얘기 나눠주셨었죠? 그때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이제 보건의료 관련된 영역이고 부천시 안에서는 이제 공공병원 설립하자 이런 이야기하는 단체에 지금 있다 보니까 그때 공개 방송할 때 부천 공공병원 설립 조례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때 뵈서. 네, 반갑습니다. 다른 게스트분들보다 더 반갑게 저희 멤버들이 인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서이슬님께서 말씀해 주신 차별 키워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근이 키워드를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통역 수업, 지도 교수의 사담, 학원 강사 알바, 미국 백인 우월주의, 다른 몸, 지역 활동가입니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궁금한 키워드를 3개 먼저 들어볼 텐데 누가 먼저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저요. 네. 네, 저 아무래도 지역 활동가? 네, 궁금합니다. 이슬님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공공병원 관련된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 실무자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부천이 연고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이나 뭐 운동 이런 거를 사회운동 이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운동 경험은 이제 나중에 다른 얘기 하다가 또 나올 건데 다른 지역에서 완전 엉뚱한 걸 또 좀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운동은 또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시민사회라고 불리는 이 영역 특유의 어떤 분위기, 문화 이런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여기가 연고지가 아니고 또 이제 신입 활동가에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서로 오랫동안 안 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툭툭 나오는 되게 편하게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듣다 보면 아, 나는 너무 소외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너무 배제되고 소외되는. 물론 그분들이 저를 소외시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이제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아, 난 너무 겹치는 게 없다. 나 이 자리에서 빠져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때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더 나가자면 사실은 이제 오늘의 주제와 더 가깝게 가자면 그런 이제 편하게 오고 가는 말들 중에 성차별적이거나 성희롱에 가깝거나 성폭력성 언행들이 이제 있을 때가 가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툭툭 생기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고 힘든 지점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최근에는 제가 우리도 평등 수칙을 좀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제가 불편함을 느끼는지 자꾸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서로 다 되게 오랜 기간 가깝다라고 느껴지시면 그 안에서 하는 말들이 이제 이슬림은 불편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분들은 그게 되게 뭐 문제라고 생각된다기보다 너무 익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 캐치가 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 그동안 별로 대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뒤늦게 이제 이불킥을 하는 거죠. 나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얘기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뭐 다른 얘기 할까요? 이렇게 화제를 돌릴 수도 있고 다른 방법들이 있을 텐데 좀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평등 수칙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게 있어야 저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이거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동의해서 만든 수칙인데 여기에 지금 위배되는 발언들을 하시는 거다라는 식의 조금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런 거를 지금 작업을 하게 됐어요. 저도 되게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모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어쨌든 제 귀에 자꾸 제 눈에 자꾸 보이는 그런 언어나 글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살짝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되게 나쁜 사람처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열심히 하는 활동가한테 왜 그런 걸 꼬투리를 잡아 식의 말을 글로 맞죠. 저는 글로 엄청 두두두두 이렇게 여러 대 맞고 글로 진짜 아프도록 맞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어머. 네. 이게 제가 웬만하면 어디서 나오거나 먼저 피하거나 하지 않는데 이게 그 단체 안에 막 10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채 5손가락 안에도 꼽히지 않음을 느끼고 나니까 제가 그 안에서 회비를 내면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건 틀립니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지? 그럼 그냥 내가 속 시원하게 내가 좀 속 편하자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단체에서 탈퇴라는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 혹시 평등 수칙이 있었나요? 블랙갱 그 단체? 아니 없었던 걸로 알아요. 확실히 그 평등 수칙이라는 게 있고 없고 차이는 많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 땅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우리 수칙이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슬림 활동에 조금 큰 지지 어떤 기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수칙 안에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모임이나 회의를 하면서 혹은 이제 끝나고 식사 자리를 하면서 불편한 지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합니다라는 이제 제가 표현을 넣었거든요. 그걸 넣은 이유가 저 스스로 내가 그걸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저도 한국 사회에서 그
내면화된 습관들이 그냥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좋게 사는 게 좋은 거고 이런 걸 내면화한 지 오래됐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불편하고 불쾌해도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이 될 거고 거기에 문제 제기하지 못한 저 자신을 자책하게 될 거고 그리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대를 이어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여기서 끊어내려면 나 스스로가 이 의지를 좀 보여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걸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되게 그 자리에서 이제 문제 제기한다라는 거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평등 수칙에 넣었다는 것도 되게 어려우셨을 텐데 좀 그게 좀 합의가 잘 됐나요? 어떤 분위기였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던진 건데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땅 띄워놓고 자 혹시 여기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차후 다음 회의에서 같이 또 얘기합시다. 그렇게 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걸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에게서 이게 느껴졌어요. 이런 걸 하다니. 약간 이런 눈빛을 저는 봤다고 좀 느껴져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약간 친한 관계에서도 좀 그런 하기 어려운 지점인데 그걸 활동하는 단체에서 뭔가 시도하고 계신다라는 게 저는 되게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때 지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있는 공간을 애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요즘에 사실 이거 너무 싫어. 그럼 내가 나오면 그만인데 내가 이걸 나오지 않고 이 공간을 바꿔서 계속 내가 여기서 활동하고 싶다고 하는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떤 지적이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나와 함께 더 맞닿고 싶은 노력이구나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서로가 좀 들을 자세도 필요하고 또 조금 더 다르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페미니즘 연속 강좌 준비하면서 평등 수칙 꼭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그 수칙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안에서 나는 안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줘서 전 이슬님이 평등수칙 만들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신 거 누군가는 되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첫 키워드부터 뭔가 울적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이고 그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쪽으로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이 골라주세요. 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어차피 다 할 거니까 다른 몸? 네. 다른 몸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저희 아이와 관련이 있는 키워드예요. 제가 2012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실 앞에 그 말씀해 주신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자의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는 편인데요. 2012년에 태어난 이 아이가 신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오른쪽 다리 전체가 왼쪽 다리 전체보다 부피가 2배 이상 커요. 그래서 굉장히 불균형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발등도 태어났을 때 굉장히 이렇게 보통의 발에 비해서 발등이 굉장히 높았고 발가락도 좀 다르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몸이 다른 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특이한 이제 병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2019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2012년에 아이를 낳을 때는 해외에 있었고요. 2019년 여름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귀국을 했는데 여름이니까 이제 반바지를 입고 다녔을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이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식을 하지 않고 사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그 여름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서 아이랑 이제 저는 그날 같이 없었고 아이랑 애 아빠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 하나가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면서 엄청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대요. 저 애기 다리 좀 봐. 저건 뭐야? 왜 저래?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건너가는 순간에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고 저희 남편도 당황했고 아이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상태였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길거리에서 저희 남편이 다른 사람이랑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남편도 너무 화도 나고 당황스럽고 해서 그 애를 이제 붙들어서 물어봤대요. 아,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큰 소리로 하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애가 그러더래요. 무섭잖아요. 그랬대요. 다른 몸을 보고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저희가 그때 당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다른 몸을 가진 사람들, 다른 신체적인, 정신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일상에서 잘 못 만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무섭고 뭔가 불쾌하고 피하고 싶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장애인들이 아직도 많이 시설에 살고 있고 학교도 분리해서 특수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고 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집에서 머무는 경우가 아직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현의 그 지하철 시위가 진짜 큰 우리나라의 문제를 정말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다리가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한쪽 다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걸을 때도 좀 불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가 불편한 아이랑 외출을 할 때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동권 보장 진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쪽 다리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일단 계단이 많으면 힘들어요. 근데 지하철역 보면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일단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쏟아지고 막 이러다 보면 표시가 잘 안 돼 있으면 어디지 한참 이렇게 둘러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기도 쉽지가 않고 엘리베이터 개수 자체가 턱없이 모자라죠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신도림역 이렇게 자주 가게 되는데 신도림역 같은 데서 인천행 타고 부천 오려면 한참 계단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 피하려고 엘베를 타려고 기다리잖아요. 한참 또 2번도 아니고 3번, 4번 놓쳐야 돼요. 앞에 어르신들이 워낙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애가 탄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눈치 보여서요. 왜 애가 멀쩡한데 그냥 걸어가면 되지. 뭐 엘리베이터를 탈라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라는 듯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겪으니까 우리의 이동권은 정말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하철만 문제가 되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버스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애가 태어나서 한동안 살았던 곳이 이제 미국이었는데 미국이라고 뭐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가 살았던 그 동네에 모든 버스가 기본적으로 경사로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이제 불편한 사람이나 뭐 하다못해 장 보고 이렇게 짐이 많은 사람들이 타면 버스 기사가 그냥 경사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탈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일단 저상버스 자체도 몇 개 없고 저상버스의 휠체어 이용자가 실제로 타는 걸 제가 여기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게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도 버스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도 뭐 하나 평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아직도 우리가 보도블럭이 이렇게 막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보도블럭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 이거를 아직도 우리는 정리를 못 해내고 있지?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다리 길이 차이도 있는 아이다 보니까 절뚝절뚝하는 모양새로 걷기 때문에 이 길이 평탄하지 않으면 걷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휠체어를 타면 좀 나을까? 안 그런 거예요. 계속 어디가 걸리적거리니까.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버스고 지하철이고 그냥 길이고 뭐 하나 쉽게 아직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동권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적인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차별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동권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동권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삶의 과정에서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되게 많은 불편들을 겪으시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또 이동권 얘기하실 때는 누구나 저도 되게 공감됐던 부분이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임신했을 때 그리고 내 이제 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 유아차
이제 끌고 다닐 때 같은 경험을 했던 기억 때문에 그때 너무 이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모든 출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3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찾아서 나갔더니 뭐 8번 출구야. 그럼 너무 많이 돌아서 가서 3번 출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어떻게 길이 이 정도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 잠깐의 기간이지만 어떤 일상에서 계속 부딪힌다고 한다면 정말 밖에 나갈 수 있는가? 내가 편하게 그런 것들이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구조적으로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슬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여러 가지 요소에서 좀 공감되는 게 많아가지고 일단 이동권 관련 이동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적극 지지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친구가 아파서 잠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탈 때가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 어디를 좀 보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그 연석이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정말 잠깐 저 앞에 편의점 가는 일이었는데 생필품을 사러 그 연석이 너무 서러운 거예요. 얘 내가 도와줘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도 너무 힘든데 얘 어떻게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너무 그 작은 턱 하나가 누군가에는 엄청난 벽이라는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그때 장면이 생각났고 더불어서 문제 제기를 여기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연석 하나가 누구는 되게 간단하지만 누구는 너무 불편하고 좌절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연석들을 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을 좀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리고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막 소리 질렀던 그 지나가던 그 아이의 사연을 들으면서 좀 제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소아마비시거든요. 소아마비셔서 그 한 분은 또 이제 어쨌든 두 분 다 지체장애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더 심했던 게 장애라는 부분들을 너무 놀림의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학교에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 적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되게 용기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 학교 끝나고 나서 누가 뒤에서 애자 이렇게 장애인을 그때 애자라고 놀렸거든요. 그런 얘기를 마치 저를 들으라는 듯이 들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지? 왜 그게 놀림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헐뜯고 싫어하고 이렇게 그렇게 소비되는 게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제 어린 시절의 경험까지 쫙 떠오르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아지기도 했어요. 너무 속상한 얘기였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본 이슬림의 아드님은 저한테는 되게 감독님이거든요. 네, 작년에 상도 받으시고 노동영화제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상도 받으셔서 저도 그걸 진짜로 보면서 와 어떻게 내 엄마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지? 너무 이슬림이 부러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분의 뇌가 되게 건강한 분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와, 진짜 뇌가 건강한 분이다. 근데 이제 한국 와서 계속 그 아드님이 지내시면서 이런 상처를 받을 일들이 겹겹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잘 털고 아니면 누군가가 상처 주는 일이 적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사실 돌아와서 한 1, 2년은 조금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나름 적응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의 대처법도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뭐 물어본다거나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할지를 자기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영 대답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못 들은 척, 모른 척 하기도 하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이제는 터득을 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일이 꽤 있었고 지금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친구도 새로 많이 만들고 뭐 새로운 집단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먼저 내보일지 말지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이 다른 몸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면역이라고 해야 되나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없고 아예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참 되게 무례한 게 그냥 익숙하게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그러한 좀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쨌든 내 나름의 나도 이 사회에서 어쨌든 살아가야 하니까 적응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적응이라 함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 자체가 좀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 예전에도 한번 이제 그 바른 소리에서 장애인 친구가 있냐라는 질문들을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꼭 있었는데 학교를 졸업한 순간부터 그분들이 사라지는 이런 되게 이상한 경험을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좀 드러내고 같이 알 수 있는 그렇게 좀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덧붙이고 싶은 건 저는 이번 사연뿐만 아니라 어바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뭐 차별이나 뭐 평등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정상성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정상성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러요. 너 정상적이지 않지, 너 일반적이지 않지 라고 되게 그 밖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 정상성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냐. 아니요, 이만큼 다양해도 되고요. 아니요, 그렇게 기존 사회에서 약간 벗어나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룰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게 계속 어바라가 해왔었던 얘기들이었던 것 같고 좀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네. 또 다음 키워드 제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원 강사 알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학원 강사. 그러니까 저는 성격상 회사에서 오래 일할 사람이 못 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의 그런 기질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학을 갔고 대학 졸업을 할 때가 됐을 때도 내가 일반적인 회사 직장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냥 계속 학원 강사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졸업하고서도 딱히 다른 데 갈 데는 없어서 학원을 계속 했었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 학원 강사를 하면요 어머니들을 일단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들과 학원 원장님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휘두른 이제 차별은 뭐였냐, 외모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자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죠? 저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보통 그냥 이렇게 묶고 다녀요. 질끈 이렇게 묶고 다니고 특별히 뭐 이렇게 여기 이런 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얼굴을 가지고 학원을 가잖아요.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얼굴이라고 표현하신 게 너무 웃겨요 지금. 자, 그 프로답지 않아 보인다. 화장을 안 해서. 그리고 제가 살짝 동안이거든요. 자, 동안인 건 좋은데 너무 나이가 어려 보이면 그 어머니들이 싫어한다.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나이 들어 보이게 화장도 하고 안경 끼지 말고 렌즈 껴. 그리고 동안인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파마라도 해. 이런 얘기를 정말 지속적으로 들었어요. 대학생 때 알바를 하던 공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목동인가요? 목동에 있는 어학원, 그리고 뭐 저기 노원구 중계동 이런 데에 있는 조금 큰 학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학원의 원장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외모를 그리고 옷차림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옷도 제가 평소에 그냥 입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뭐 브랜드 옷을 입는 사람도 아니고 치마를 즐겨 입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평상시 입는 옷차림으로 보통은 수업을 가곤 했는데, 그러면 이제 꼭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원장님의 생각인지 부모님들의 생각인지는 알 수 없는데 매번 원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학부모님들이 싫어하세요, 선생님. 옷을 좀 갖춰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어디 운동 갔다 오나요, 아침에? 요가 다녀오시는 길인가요? 제가 무슨 요가복을 입은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그래서 학원 일이 좋으면서도 싫은 면이 참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저의 그 가르치는 스타일이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아니라 옷차림과 외모를 바탕으로 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거, 그게 참 싫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세세하게 개입이 들어갔잖아요. 머리, 스타일, 그리고 안경을 벗고 렌즈를 껴라.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화장을 해라.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되게 세세하게 우리 예전에 무슨 뭐 영화관에서 립스틱 색깔이었나요? 그것까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 파마가 제일 나이 들어 보이기 위해서 파마를 해라. 파마값 주실 건가요? 전 안경. 안경은 어디가 문제일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너무 학생 같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학생이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그때는 또 그래요. 그때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지만 되게 불필요한 것에 굉장히 많은 노동을 들이셨네요. 그 온갖 사장님들이, 원장 선생님들. 네. 지금 제가 이제 블랙갱이랑 눈 마주치면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심해요. 뭐 이상해요. 요즘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죠. 설마. 그것은 10년도 더 전 일이니까요. 그렇죠. 저는 뭐 조금 양보해서 상황에 맞는 옷이라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 보여서 뭔가 무시당하니까 어쨌든 권위를 세우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학원에서의 누군가를 가르칠 때 필요한 그런 요소인지는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좀 당황이라기보다는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궁금해지는 건 그 당시에 이제 안경을 쓴 강사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렌즈를 끼라고 권하셨는지 여성에게만 권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사실 제가 학원계에 있으면서 남성 강사를 만나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여성 강사들이었고 남성 강사들은 지금 딱 한 사람 생각나는데 그분은 안경을 꼈어요. 그리고 뭐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그 강사분이 듣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사실 굳이 안 들어도 될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일터에서의 어떤 성차별적인 부분도 있었겠다. 그리고 이제 당근이 말한 것처럼 가르치는 그 집단은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3가지 키워드 학원 강사 알바, 다른 몸 지역 활동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남은 키워드가 첫 통역 수업, 지도교수의 사담, 미국 백인 우월주의 이렇게 3가지 있는데 셋 다 만만치 않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더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나머지 3가지 키워드는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 화석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차별 기록은 계속됩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